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동구라고 합니다. 불파스는 지금 이번으로 한 세 번 정도 된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비트코인 오디너스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블록체인에 입문하고 어,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거에 조금 아쉬워했었는데 마침 비트코인 오디너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본 걸 오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차로는 이 비트코인 오디너스를 알려고 하니까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알아야 해서 템루트 업그레이드 간단하게 입문하고 템루트 트랜잭션이 사용되는 패턴들 한 세 개 정도 살펴보면서 이제 결국 비트코인 오디너스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네. 템루트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음, 가장 최신 비트코인 트랜잭션 형식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결국 비트코인이 그 분산된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그 시트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를 저장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퍼블릭 키로 보낸다로 저장하다가 퍼블릭 키 해시로 보낸다라고 저장하다가 그것을 이제 데이터들을 좀 따로 떼어내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싸게 저장하자는 게 세그윗이었고, 이제 그 다음 가장 최근 거래 내역 형식 업그레이드가 템루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됨으로써 오디널스와 같은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 뭐 어플리케이션 등을 비트코인 위에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의 형식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는 건데,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이제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즐이라고 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들을 모아가지고 한 세 개 정도 모아서 이번에 템루트 업그레이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BIP 340으로 슈노르 서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타원곡선 암호화로 서명을 하고 검증을 했었는데 이제 템루트 업그레이드로 오면서 슈노르 서명으로 대체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 BIP 341과 341에서는 그래 슈노르 서명을 쓰고 머클트리도 활용해가지고 이제 템루트 트랜잭션을 사용하자. 근데 이 머클트리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압축해서 넣으면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뭐 옵코드라고 조금 로우 레벨을 뭐 개선하자는데 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합해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이제 새로운 거래 내역을 쓰자라는 것이 템루트 업그레이드입니다. 간단하게 큰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한번 보면 이제 세그윗 템루트 이전의 가장 최신 거래 내역 형식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출처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목적지 그 이 비트코인을 어디로 보낼 건지 그리고 증거로 해서 퍼블릭 키와 시그니처 서명 등을 이렇게 트랜잭션에 넣어서 비트코인 노드들이 이것을 이제 검증을 했었는데요. 어, 멀티 시그니처의 경우에 이제 서명이 여러 개인데 세그윗에서는 서명이 세 개면 그러니까 퍼블릭 키가 세 개면 그 세 개를 각각 다 거래 내역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서명이 100개면 100개를 저장해야 돼서 되게 무거워지겠죠. 그 분산된 컴퓨터들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템루트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슈노르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슈노르 서명의 장점은 그 서명들을 숫자로 취급해서 여러 개 서명을 더한 다음에 한 번에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명을 세 개를 세그윗에서 등록할 때는 거래 내역에 저렇게 많이 등록해야 됐다면 템루트 트랜잭션의 슈노르 서명을 활용해서 하면 퍼블릭 키와 시그니처 하나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 내역이 좀 가벼워지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스크립트들이라고 넣어놨는데 저쪽에 이제 ABCD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재밌는 것들을 해보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해보자. 라는 게 데미트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 ABCD들이 이렇게 A, B가 되고 A, B, C, D 연결되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게 머클트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머클트리 구조는 데이터들을 각각 계속 해싱해가지고 부모 노드를 만들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결국 해싱해서 하나의 부모 노드만 남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머클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ABCD라고 네개를 넣었지만 결국 어, 이 네 개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흔적이 T라는 고정된 데이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점은 저희가 저장을 할 때는 저 T라는 짧은 데이터만 저장하면 되고 만약에 이 T를 내가 예전에 ABCD를 사용해서 만든 거다라고 증명하고 싶으면 T와 함께 ABCD를 제공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머클트리를 활용해서 결국 오디너스를 저장하게 되는데 일단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라면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명 결합을 할 수 있어서 트랜잭션이 가벼워지고 그로 인해 또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또한 서명 복제 문제를 해결해서 보안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 타원곡선의 서명 생성과 검증 절차에 그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음, 그 특정 점의 X 값을 사용해서 서명하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이 타원곡선에서 어, 두 개의 다른 Y 값이 하나의 같은 X 값을 가질 수 있어서 한 번의 서명으로 이제 그 후보군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서명 복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ABCD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넣을 수 있으면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넣고 그리고 순으로 서명으로 서명을 하나로 만들고 결국 머클트리의 가장 루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단일 서명, 멀티시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지션 모두 다 동일한 모습을 띱니다. 다 하나의 합쳐진 그 서명과 그 공개 키로 나오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을 보고 제가 멀티시그로 했는지 아니면 단일 서명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머클트리 부분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오디널스와 룬즈, BRC20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디널스는 NFT, 비트코인의 NFT라고 보면 되고요. 룬즈와 BRC20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토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템루트 트랜잭션의 사용 패턴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아까 만들었던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거의 다 빠지게 되고 그냥 슈노 서명의 픽 값에 퍼블릭 키가 들어가고 이걸로 최종 그 공개 키를 만들어서 거래 내역에 퍼블릭 키 S와 시그니처 Y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시그에서는 아까 미리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다시 반복을 하면 여기서의 큰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서명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만큼 트랜지션의 공간적인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서명과 형태가 똑같아서 결국 트랜잭션에서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가 똑같아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키 경로 소비가 있습니다. 이 키 경로 소비에서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이제 오디널스를 저장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키 경로 소비에서 오디널스를 압축한 값을 거래 내역에 숨겨 넣는데요. 그 압축한다는 것은 우측의 저 t 값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디널스는 그럼 뒤에 조금 이따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 혹은 저희가 넣고 싶은 데이터들을 넣습니다. 그다음 머클트리로 만들어서 그 넣고 싶은 데이터들의 흔적을
하나의 고정된 길이의 t 값으로 만들고 이 t 값을 제 퍼블릭 키와 결합해서 쉬노로 설명을 활용하면 다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결합해서 공개 키를 만들고 이 공개 키가 템루트 트랜잭션의 퍼블릭 키가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흔적을 공개 키 형식으로 압축시켜 넣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디널스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ABCD에 오디널스, 뭐 텍스트 오디널스면 뭐 헬로 월드를 ABCD 중에 하나에 넣을 수 있고 만약에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면 그 이미지의 로우 데이터를 A나 B나 쪽에 넣어서 흔적을 T로 만들어서 공개 키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키 경로 소비로 트랜잭션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스크립트 경로 소비입니다. 이제 오디널스 프로토콜에서는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하나는 흔적을 남기고 이것을 커밋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리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내가 새기려고 하는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해서 리빌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빌 작업이 바로 스크립트 경로 소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키 경로 소비로 보냈던 그 트랜잭션을 이제 소비를 할 건데 아까 T로 압축되어 보냈던 모든 정보를 모든 정보는 아니지만 T로 압축했던 정보들의 디테일한 데이터를 이번에는 비트코인 거래 내역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 그리고 CD 값, 네, 죄송합니다. A, B, C, D 값, T 값, 그리고 플러스 P, 그러니까 내 공개 키죠. 이 전부 왼쪽에 거래 내역 이 창고에 넣고 트랜잭션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노드들은 이 트랜잭션을 받고 A, B를 머클트리를 올려서 AB를 만들고 CD와 AB를 머클트리로 해서 A, B, CD를 만들어서 이게 T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 서면 검증하고 이 트랜잭션을 어, 검증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오디너스가 저장되는 공간은 이 템루트 트랜잭션의 어, 스크립트 머클트리의 이 가장 최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최하단에 만약에 제가 헬로 월드라는 걸 새기고 싶다, 인스크립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디너스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프로토콜, 뭐 op, false, op, if, push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비트코인 노드에서 그 처리되기 위한 포맷이고요. 결국 우측에 보면 old, ordinals다, 뭐 text plain, 그러니까 텍스트 값을 넣겠다. 그리고 이 텍스트 값들은 밑에 hello world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키 경로 소비를 이미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들이 템루트 거래 내역의 왼쪽에 다 저장이 되니까 결국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이 분산 컴퓨터들이 제가 적은 이 헬로 월드라는 데이터를 전부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키 경로 소비로 비트코인 오디널스를 커밋을 하고 이 스크립트 잠시만요. 네, 스크립트 경로 소비로 리빌을 하면 결국 왼, 비트코인 블록에 이 헬로 월드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이 저희가 아는 비트코인의 하나하나의 블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하나하나 블록에 여러 트랜잭션이 있을 거고 그 트랜잭션이 저희가 이렇게 다 도식화했던 이 템루트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면 이 템루트 트랜잭션의 스크립트 경로 패턴 거래 내역의 이 증거 섹션에 이 스크립트 증거들 중에 헬로 월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어, 이런 약속으로 저희가 블록에 그리고 트랜잭션에 특정 헬로 월드 혹은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겠다는 것이 오디너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저는 오케이 이렇게 그럼 오디너스 프로토콜로 헬로 월드 저장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주고받을 건데? 주고받을 때마다 이 큰
이 데이터를 적고 뭐 할 건가? 아니면 주고받을 때마다 트랜잭션 두 개를 쏠 건가? 는 게 궁금증이었는데요. 결국 찾아보니 그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한국어로 뭐 색이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한번 저기다가 블록에 기록을 남겨놓고 그 이후부터는 이 기록을 새길 때 썼던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작은 단위, 걔네들을 그냥 옮기고 주고받는 걸로 이 새겼던 NFT를 주고받는다고 하자라고 약속한 게 오디너스 프로토콜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키경로 소비 패턴으로 오디너스의 데이터의 압축 정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1차적으로 등록이 되고요. 템루트 트랜잭션의 스크립트 경로 소비 패턴으로 그 전체 데이터, 오디너스의 텍스트 혹은 이미지 전체 데이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등록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토시의 데이터를 새긴다고 해서 인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토시들은, 사토시에 저희가 새기는 이유는 그 채굴할 때 사토시,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토시마다 고유한 일련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어, 파악해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고유한 사토시에 데이터를 새긴다고 해서 인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토시 묶음을 비트코인 형태로, 그냥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형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오디너스 NFT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거는 이 월렛이 오디너스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특정 월렛이 오디너스를 관리를 잘 못해주면 저희가 그냥 수수료로 어떤 트랜잭션을 쓸 때 저희 오디너스 사토시를 수수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렛들도 지금 다 좀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소유한 NF 이 부분이 조금 한계점이라고 하면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한 오디너스 NFT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소유한 사토시의 과거 인스크립션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새기는 과정, 그 새기는 과정만 비트코인 블록에 저희 특정 사토시 옆에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블록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중에 이 사토시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이제 오디너스 노드라고 해서 저희가 방금 말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기록하는 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한테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트랜잭션 아이디였나 그거를 넣으면 이제 여기에 인스크립션 된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이 오디너스 프로토콜을 제안한 사람이 이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너스가 재밌는 이유는 저는 음, 공개된 그런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저장소가 가장 정통성 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정통성 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멋진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게 저는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